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2025 대학 수학 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과학탐구 영역 물리학원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총평에서 선생님이 언급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년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어려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이제 고3 현역 친구들, 이러한 수능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일단 수능은 연계 교재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죠.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아직 수능 완성은 출판되지 않았지만 수능 특강은 이미 강의가 다 완강된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풀이를 한 번만으로는 기억할 수 없겠죠. 3번 이상 반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 평가원이 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예년에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기출문항에 대한 문제풀이 경험이 높아야만 합니다.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만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을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75%, 80%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어떤 문항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틀렸고 혹은 어느 부분에서 막혔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면서 스스로 좀 깨우쳤으면 좋겠네요. 자, 1번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요. 단순 지식형 문제죠. 그렇지만 매년 출제하고 있고 따라서 외우지 않으면 맞힐 수 없는 문항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X선 같은 경우에는 투과력이 좋아서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뼈 구조라든지 혹은 공항에 짐 검색할 때 X선을 사용하고, TV용 리모컨에 이용되는 것은 적외선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 2번 자외선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에 이용된다. 이거 옳은 문장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파장은 여기 나와 있네. 오른쪽에 파장이 긴 전자기파죠. 감마선이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은 짧죠. 자, 그리고 4번 진동수는 파장하고 반비례하니까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 얘기는 가시광선이 라디오파보다 진동수는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4번 틀린 문장이고, 자, 5번 이렇게 파장이 다르고 파장에 따라서, 즉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서 그 특성도 다르지만 진공에서의 속력은 모두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5번 틀린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전자기파의 종류와 특성은 외워야만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평면에서 실선을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1, 2, 3 구간이 있는데 1 구간은 직선 구간, 그 다음에 2 구간은 반원형 구간, 그리고 3 구간은 곡선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기억번 1에서 물체의 속력은 변한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점점 속력이 작아진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속력이 변합니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 니은 2에서, 즉 반원형이니까 이거 결국은 원운동의 반쪽인데, 원운동을 할 경우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이 반원, 더 연장해서 그리면 원이 될 거고, 그 중심,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자, 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이동 경로의 접선 방향, 그러니까 이동 경로가 곡선의 경우, 그리고 구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의 중심을 향한다고 해서 구심력이죠. 그리고 원운동을 하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바로 원의 중심을 향하는, 구심력이어야 되고, 따라서 수학에서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은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2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방향이 같지 않고 수직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운동 같은 경우 구체적인 것은 물리학 2에서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원운동이
물체가 원운동을 한다고 하면 R자 힘은 바로 원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 따라서 운동 방향과 원의 중심을 향하는 R자 힘은 수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디귿번 3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치 직선 운동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 이렇게 곡선의 경우에는 물체의 운동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접선 방향이고 그리고 시각에 따라서 어때 얘들아? 접선의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가번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 그리고 전자의 전위 A에서 D까지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가의 전위 과정 A, B, C, D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파장에 따라 나타냈다고 해요. 자, 우리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을 할 때 기본인 것이 파장이 아니고 그치 진동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위 과정에서 화살표가 길면 길수록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도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위 과정 A보다는 B에서, B보다는 C에서, C보다는 D에서가 더 진동수가 높은 빛이 방출이 된다.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파장은 전위 과정 A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길고 그 다음 B, C 그리고 D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가장 짧다. 그런데 스펙트럼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크다고 해요. 그럼 가장 긴 파장은 어디에 있는 것? 리을에 있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바로 이 스펙트럼 선이 전위 과정 A에서 방출된 빛의 스펙트럼 선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차례대로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요 순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나의 기역 리을에 해당하는 전자의 전위로 옳은 것은 그러면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D. 그래서 D, C, B, A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위 과정의 화살표가 길수록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혹은 광자의 진동수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자, 3번 어렵지 않았고요. 사실 1, 2, 3번이 다 어렵지 않았죠.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핵반응이고 핵반응 전후에 있어서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과 위에 있는 숫자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총합이 그렇죠. 일정하다. 그런데 질량에는 그치 결손이 생기죠. 질량 결손이 생겨요. 따라서 핵 반응에서 발생되는 바로 이 에너지가 질량 결손 때문이다. 자, 그러면 기역에 들어갈 숫자, 그게 보기 기역번의 질문이기도 하네요. 자, 아래에 있는 숫자의 합 92. 자, 요것도 다 합하면 이미 92네. 그러면 여기는 0. 위에 있는 숫자의 총합은 236. 이거 더하면 233. 그러면 3이 더 필요하죠? 자, 그러면 중성자 질량수가 1이니까 총 위에 있는 숫자가 3이 되려면 중성자가 3개 나와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원자 번호, 양성자의 수를 의미하고 위에 있는 숫자를 질량수라고 부르고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 개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역은 3이다. 그래서 보기 제시문 기역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니은 이러한 반응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질량수가 큰 원자핵에 중성자가 충돌을 해서 질량수가 작은 두 개의 원자핵으로 분열되는 거죠. 핵 융합이 아니고 핵 분열 반응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이때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E0는 바로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 반응 후에 입자들의 총 질량이 핵 반응 전 입자들의 총 질량보다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용수철 저울만 나오면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용수철 저울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자, 문제 상황. 그림가는 실피에 매달려 정지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이 0인 모습을. 자, 그럼 정지했다고 하니까 용수철 저울의 알짜 힘은 0이어야 되겠네요. 그게 보기 재심은 기억의 문장이죠.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그러면 우리 가번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이게 선생님이 혼자 문제를 풀면 구태여 뭐 가번의 상황을 분석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또 시험을 보면 어떤 걸 물어볼지 모르니까 더 다양한 걸 물어볼 수 있잖아요. 출제자 선생님께서. 자, 용수철 저울의 질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2뉴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구가 용수철 저울을 2뉴턴으로 당긴다는 건데 무게가 바로 중력의 크기죠. 안 떨어지고 알짜 힘 0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치, 실피가 용수철 저울을 2뉴턴으로 당기고 있다는 거죠. 가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실적으로 당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은 용수철 저울도 당기고 천정도 당기는 건데 우리의 관심이 천정에는 없으니까요. 나는 가의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단 후 정지한 용수철 저울의 눈곱값이 여전히 용수철 저울이 정지.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알짜 힘은 나번에서도 0이 돼야만 되고 이때 추를 매달았더니 용수철 저울의 눈금값이 10뉴턴으로 기록이 됐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그쵸. 추의 무게가 즉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이 10뉴턴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늘어나거나 말거나 추하고 용수철 저울을 한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무게 2뉴턴, 추의 무게는 10뉴턴. 그럼 합이 얼마? 12뉴턴. 근데 이 녀석들이 안 떨어지고 알짜임 0으로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피가 12뉴턴으로 용수철 저울을 당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나에서 피가 용수철 저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12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실피가 용수철 저울에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중력 같은 거는 지구하고 물체가 떨어져 있어도 힘을 작용할 수 있지만 실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접촉해 있는 물체한테 힘을 작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피가 용수철 저울과 추에 12뉴턴의 힘을 작용한다 이런 표현은 안 쓴다는 거예요. 용수철 저울에 12뉴턴의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요. 자, 디귿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 추에 작용하는 중력을 풀어서 얘기하면 지구가 추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 추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죠. 작용 반작용은 A, B 주어하고 목적어의 순서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보기 디귿은 나에서 추에 작용하는 중력과 용수철 저울이 추에 작용하는 힘. 이것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닙니다. 작용 반작용은 주어 목적어끼리 서로 주고 받는 관계가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의 나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용수철 저울하고 추를 한 덩어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선생님 쉽게 12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찾아냈는데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추의 무게가 10뉴턴이잖아. 그러면 일단 지구가 10뉴턴으로 추를 당긴다는 거고 그러면 이 추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면서 추는 용수철 저울을 10뉴턴으로 당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수철 저울에 있는 스프링을 10뉴턴으로 당기니까 스프링이 쫙 늘어나면서 10뉴턴으로 측정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추가 용수철 저울의 스프링을 당겼으니까 용수철 저울의 스프링은 추를 어떻게 해야 돼? 작용 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10뉴턴으로 당겨야만 되겠죠. 작용 반작용이야. 그러면서 용수철 저울의 무게가 2뉴턴이니까 지구는 용수철 저울을 2뉴턴으로 또 당겨야만 되고. 그런데
용수철 저울하고 추가 지금 연결되었기 때문에 한물체거든요. 그럼 한물체에서 요 힘하고 요 힘은 뭐예요? 그치, 크기는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게 상쇄된다고.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야? 지구는 추와 용수철을 12N으로 당기고 있는 거고, 따라서 실P는 용수철 저울을 12N으로 당겨야만 용수철 저울의 알짜임이 0이 돼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서로 진행 방향이 반대인 두 파동 X, Y의 중첩에 대해, 그리고 이때 X하고 Y는 동일하다고 하죠. 그 얘기는 진폭도 같고 파장도 같고 그리고 또 속력도 같고 이런 것들 동일한 X, Y. 그래서 중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X하고 Y가 중첩돼서 진폭이 커졌어요. 보강간섭이죠. 진폭이 커졌어. 보강간섭, 보강간섭, 보강간섭. 자, 그런데 이렇게 간섭이 일어날 때 우리 소리의 간섭, 물결파의 간섭 해봤잖아.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치, 상쇄 간섭이 있다. 그래서 보면 이 간섭의 결과, 자, 요 지점은 뭐가 일어난 곳? 보강간섭. 또 여기도 보강간섭. 요 지점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죠. 지금 현재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높은 마루지만 다음 순간은 어떻게 될까? 그치, 골과 골이 만나서 깊은 골. 그리고 지금 현재 골과 골이 만나서 깊은 골이지만 다음 순간에는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서 그렇지, 높은 마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것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것. 그러면 보강간섭과 보강간섭 사이에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 X차 표시한 것이 바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 중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쫙 이은 선을 뭐라고 그랬어? 마디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을 마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디선까지는 물리학 원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P에서는, 자, 지금 현재 골과 골이 만났어요. 바로 보강간섭이죠. 자,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돼? 시간이 흐르면, 그렇지, 마루하고 마루가 돼야 돼. 그래서 큰 폭으로 진동하고 있는 곳, 그것이 주황색으로 표현된 곳. 파동의 변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폭으로 변해야죠. Q는 마찬가지로 역시 보강간섭이 일어난 곳이네요. 학생 B 옳게 얘기하고 있고, 자, R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진동하지 않는 지점. 그래서 옳게 이야기한 R은 X와 Y가 그쵸, 상쇄 간섭하는 지점이고 큰일 날 뻔. 따라서 진동하지 않는 곳. 학생 B하고 C가 옳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 살짝 5번 힘의 평형 작용 반작용을 여러분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주 못하지는 않은데, 아주 모르지는 않는데 조금만 문제를 변형하면 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 정도는 또 틀리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세 보기 제시문 중에 하나를 틀렸다. 그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 틀렸다. 그러면 내가 완벽하게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죠.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다. 자, 첫 번째 조건, A의 관성계에서, 자, A의 관성계면 이제 A가 본다는 거죠. 관찰자 B의 속력이 0.8c라고 해요. 자, 그러면 A가 볼 때 B가 0.8c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B가 볼 때는 A가 0.8c로 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B가 볼 때 A가 오른쪽 P에서 Q 쪽으로 운동하니까 A가 볼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B가 Q에서 P 쪽으로 운동한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A가 볼 때 P, Q 사이의 거리는 L이라고 합니다. 누가 볼 때? A가 볼 때. 자,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B가 볼 때 P하고 Q는 정지해 있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P, Q, B가 같은 좌표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A가 볼 때 B가 0.8C로 운동한다면 B하고 같은 좌표계에 있는 P도 왼쪽으로 0.8C 그리고 Q도 왼쪽으로 0.8C로 운동하는 것으로 관측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기억번 볼게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P의 속력, Q의 속력은 0.8C로 같습니다.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니은 A의 관성계에서 자, A 자기가 정지하고 있고 B가 운동하니까 운동하는 B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근데 만약 B의 관성계에서 본다면 B 입장에서는 내가 정지하고 A가 운동하니까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야지. 특수상대성 이론은 나는 정지해 있고 타인이 항상 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타인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타인의 좌표계의 길이 수축이 일어나야죠. 그럼 디귿번 B의 관성계에서 자 B가 볼 때 P에서 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커야만 되지. 왜냐하면 A가 볼 때 PQ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A가 볼 때는 PQ가 운동하고 있으니까 길이 수축이 일어나. 즉 길이 수축이 일어난 결과 L로 보이니까 PQ와 같은 좌표계인 B가 볼 때는 PQ가 A가 측정하는 L보다는 더 큰 값으로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길이 수축, 시간 팽창, 그리고 상대적인 상대방의 어떤 속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네요. 자,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에 그림 가는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 영역에 놓아 자기화시키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의 B와 C를 자기장 영역에서 꺼내놨을 때 자기장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기장의 모습을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표현했네요. ABC는 강상판, 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B하고 C를 볼 때 자기력선이 가서 달라붙었어요. 인력이 작용하죠. 자, 그러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려면 자기장 영역으로부터 꺼낸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성을 유지하는 녀석이 하나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B하고 C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 그리고 강자성체의 인력을 작용하려면 나머지는 상자성체. 그러니까 B하고 C는 누가 강이고 누가 상인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강자성체, 또 나머지 하나는 상자성체. 그러면 자동으로 A는 반자성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보기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A는 반자성체이다. 옳은 문장. 니은 가에서 A하고 C는 자, 이때 A는 반자성체니까 자기장 영역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될 거고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따라서 B하고 C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보기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나에서 B하고 C 자기력선의 모습을 보면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디귿 틀린 문장. 그래서 기억만 옳은 문장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B하고 C가 서로 밀어낸다고 하면 자기력선도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 자기력선도 서로 달라붙지 않고 밀어내는 그러한 자기력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겠죠. 자, 이렇게 8번 자기력선 그리고 자성체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동일한 단색광 XY가 반원형 매질 1에 수직으로 입사한다. 점 P에 입사한 X는 점 R을 향해 진행한다. 그런데 이때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면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전반사 한다는 거야. 그럼 전반사의 조건 중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뭐예요? 굴절률이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빛이 진행할 때,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한다면 입사각이 무슨 각보다 클 때? 임계각보다 클 때. 그럼 지금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진행하는데 전반사가 일어났으니까 매질 1이 매질 2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보기 기억번 굴절률은 1이 2보다 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반사된 빛이 R을 향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점 Q에 수직으로 입사한 빛은 점 S를 향해 진행을 하는데, 보기 제시문을 보면 니은 디귿 이 X R에서 전반사할 거냐, 그리고 Y는 S에서 전반사할 거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 빛 X 요 매질 원에 수직으로 입사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반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전반사 혹은 굴절은 항상 법선으로 따지잖아요. 각을 따질 때는 법선이 기준. 그럼 법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매질의 경계면에, 자, 이건 곡선이니까 접선을 그려야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두 매질의 경계면.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그리는 게 법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선을 쭉 연장해봐. 그럼 이게 결국 수학이에요. 반지름이고 이건 접선이거든. 반지름과 접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수직이잖아요. 자, 고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요건 이제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것을 이제 입사각 I라고 할게요. 그러면 반사잖아. 그럼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항상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반사각도 역시 입사각과 똑같은 I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빛이 어떻게 해? R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R까지 갔어. 그럼 이제 다시 매질 1, 2, 두 경계면에 수직으로 뭘 그려야 돼요? 법선을 그려야 돼. 근데 기하학이죠. 원에서 접선과 항상 반지름이 수직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법선이니까 법선과 이게 입사광선이 되는 거고, 얘가 바로 입사각이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들아?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반지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아. 그럼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요 각이 I면 요 각도 I여야지. 그럼 무슨 얘기야?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각 I로 빛이 입사한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각 I로 빛이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럼 얘도 같은 각으로 입사했으니까 여기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 바로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야죠. 따라서 보기 니은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디귿번 S에 입사한 이 빛은 전반사가 일어날 거냐? 그럼 또 두 매질의 경계면에 수직으로 법선을 그리고, 이 법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반지름이 법선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면과 법선은 수직. 그럼 이때 입사각은 무엇이 입사각이에요? 바로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각,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럼 요거를 I 프라임이라고 할까? 그러면 요 입사각과 I와 요 입사각 I 프라임을 비교해 봐봐. 그럼 눈으로 대충 봐도 I 프라임이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선생님 그거는 대충 볼 거고 구체적으로 정말 얘가 큰가요? 를 생각하려면 일단 P에서 수직으로 입사한 요거 삼각형으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직각이죠. 요 각 그리고 요 각 두 개 합해서 얼마여야 돼? 90도여야 돼. 자, 그럼 이제 단색강 Y가 P에 입사했을 때, 자, 얘도 이렇게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요 각이 얘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나머지 각은 얘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I보다는 I 프라임이 큰 각이야. 즉 무슨 얘기예요? 입사각 I만으로도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I보다도 더 큰 각으로 입사를 하면 당연히 S에서도 전반사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물리 파트 중에서 이 굴절 그리고 또 전반사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기하학은 아니지만 이런 정도의 수학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연계 교재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이미 기출 문제로 수학의 기하학과 연결된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학의 기하학적인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이 굴절과 전반사 문제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9번 정리하고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 연력학이고 평가원에서 거의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2012로 개정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거의 연력학에서는 동일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열 기간에 열 효율이 주어지고 그리고 압력 부피 그래프와 함께 연력학 제1법칙에서 하나 혹은 2개 정도의 정보를 주고 우리한테 이제 이것저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일단 이 문제에서는 열 효율이 0.2라고 합니다. 그럼 열 효율이 0.2라는 얘기는 5분의 1이라는 거고, 자, 그럼 뭔지 모르지만 분모에는 열 기관이 흡수한 혹은 기체가 흡수한 열량, 분자에는 기체가 한 1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 부피 그래프고 A, B하고 C, D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인데 이건 눈으로 보이니까 굳이 쓸 필요 없고 B, C는 온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아, B, C는 등온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D, A는 단열 과정인데 단열이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지?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단열 압축 과정이고 단열 압축 과정일 때 압력 증가, 온도 증가. 그래서 압력 증가하는 건 그래프로 보이는데 온도가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그림에 표기해 주세요. 단열 압축이면 온도 압력 증가, 단열 팽창이면 온도 압력 감소. 꼭 외워놓고 의외로 연력학에서 단열 과정이 시험에 잘 출제되는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력학 문제를 풀 때 PV는 T,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연력학 제1법칙이죠. 기체가 한 일 또는 외부로부터 받은 일 W에다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하면 그게 바로 그쵸. 기체가 흡수하거나 방출한 열량 Q를 의미하는 거고, 따라서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머리로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W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으니까 얼른 델타 U하고 Q를 파악할 수 있는 표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일단 A에서 B, 부피 증가. 그러면 W는 플러스 값. BC도 부피 증가, W 플러스 값. CD는 부피가 감소, W 마이너스 값. 그리고 DA도 부피 감소, W는 마이너스 값.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보니까 얘들아, A, B, C, D, A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기체가 외부에 한 토탈 전체적인 일은 얼마예요? 540만큼 일하고 이거 2개 더한 390만큼 일을 받았네? 그러면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외부의 한 일은 150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뭐야 얘들아? 열 효율에서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150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무엇도 알 수 있을까? 아,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에 흡수한 열이 750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 750이 이제 어디에 올 거야? 바로 이 Q 자리에 올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다시 알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AB, W 플러스 값. 자, 그 다음에 델타 U. 델타 U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델타 T죠. 내부 에너지하고 온도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니까. 자, 그러면 A하고 B를 보세요.
압력이 일정하잖아. 부피가 증가했어. 그러면 온도도 증가해야죠. 그럼 무슨 얘기야? 내부 에너지 증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은 델타 U가 플러스 값. 그러면 W에다가 델타 U를 더하면 그것이 Q인데 둘 다 플러스니까 Q도 플러스. 아, 열을 흡수했구나. AB 과정에서. 자, 그 다음 BC 과정에서 W는 플러스, 델타 U는 얼마일까요? 드몬이야. 온도 변화가 없어.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도 없겠지. 델타 U는 0. 그럼 플러스고 0이니까 아, 여기도 바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구나. CD 한번 보도록 할게요. W가 마이너스가 그리고 CD를 보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해. 그럼 온도도 감소해야지.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감소, 그 얘기는 델타 U가 마이너스 값.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면 Q도 마이너스. 아, 열을 방출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DA는 단열 과정이야. 단열이면 Q가 0이잖아요. 그러면 W가 마이너스 150일 때 델타 U는 얼마여야 될까? 플러스 150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 하나 또 있어? BC 과정에서 W가 플러스 400, 델타 U가 0이니까 Q가 400이야. 그러면 열 효율로 가봐.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흡수해야 하는 열이 750이거든요. 자, 흡수하는 과정이 두 과정인데 BC 과정에서 400만큼 흡수했어. 그러면 AB 과정에서는 얼마만큼 열을 흡수해야 될까? 350만큼. 그래야 두 개 더해서 흡수한 열 75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W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한번 순환하는 동안 외부의 한 일은 한번 순환하는 동안 기체가 흡수한 열에서 기체가 외부로 방출한 열을 뺀 것만큼이잖아. 자, 그러면 750만큼 흡수해서 일을 150만큼 하려면 외부로 방출해야 되는 열량은 600만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750에서 600을 뺀 나머지 150만큼 기체가 일하는 거니까요. 그럼 결정됐네.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40 더하기 마이너스 360 해야만 마이너스 600이 나오네요. 자,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마이너스는 감소한다는 얘기고 감소량은 숫자만 답해주면 되겠죠. 얼마이다? 360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C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을 물었지만 우리 AB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도 알 수 있네. W 더하기 델타 U가 350이고 다 플러스 값이니까 AB 과정에서 기체는 210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예전에 평가원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요것도 많이 물어봤어.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에는 요거 물어볼지도 몰라. A, B, C, D, A 한 번 순환할 때 처음 상태 A의 온도와 결국 나중 상태 A의 온도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온도 변화는 0인 거죠. 그 얘기는 내부 에너지 한 번 순환할 때의 토탈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따라서 검토해보면 우리가 옳게 잘 구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 다음번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0번 열 역학 문제 정리하고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A하고 B 두 물체의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충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운동량 보전 법칙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면 수평한 직선을 위해서 수레 A를 정지한 수레 B에 충돌시킨다. A하고 B의 질량이 각각 2kg과 1kg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험 과정 나는 가에서 시간에 따른 A와 B의 위치를 측정한 것이라고 해요. 자, 그랬더니 일단 A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0.1초씩 흐를 때마다
A의 위치 변화가 6cm로 일정합니다. 자, 그 얘기는 A의 속력이 0.1초 동안에 6cm니까 0.06m씩 꼬박꼬박 이동한다는 거죠. 따라서 A의 속력이 0.6m/s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0.1초 그리고 0.4초일 때 그 위치 변화를 보면 0.1초마다 6cm씩 꼬박꼬박 변하다가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얘들아? 0.1초 동안에 위치 변화가 달라집니다. 4cm. 그리고 그 다음에 0.1초마다 꼬박꼬박 또 어떻게 돼? 3cm씩 일정하게 변하고 있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이 부분에서는 A하고 B하고 서로 충돌하며 그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충돌이 끝난 후 A하고 B가 각각 운동할 때 A의 나중 속력이 0.1초마다 위치 변화가 3cm, 0.03m씩 즉 A의 속력이 0.3m/s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A와 B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 경우 B는 정지하고 있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A의 질량 곱하기 A의 충돌 전 속도의 곱이니까 1.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것이 충돌 후 A하고 B의 운동량의 총 합도 얼마여야 돼요? 1.2로 보존돼야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파악했고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번 0.2초일 때 아직 충돌 전이죠. A의 속력은 우리 구했지 0.6m/s이고 자, 니은 0.5초일 때 A와 B의 운동량의 합은 자, 0.5초면 일단 요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근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혹은 충돌 전, 충돌 후 외부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 그렇기 때문에 0.5초일 때 A하고 B의 운동량의 합의 크기는 충돌 전과 똑같은 1.2kg/m가 돼야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자, 0.7초일 때는 이제 A하고 B하고 충돌 후 이제 각자 운동할 때고 그리고 그때 A의 위치, B의 위치를 보면 B의 위치는 계속해서 제자리.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 위치가 변해요. B가 운동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 우리가 0.4, 0.5 이 구간에서는 4만큼 위치가 변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B의 위치가 6cm씩 변해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이제 A하고 B하고 서로 충돌하는 거니까 요 구간, 이 애매한 구간을 생각하지 말고 충돌이 완전히 끝났을 때 이때 B의 속도를 구해보면 0.1분에 0.6씩 변하니까 0.06m 될 거고 따라서 충돌 후 B의 속도는 0.6m/s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충돌 후 A하고 B의 속도도 구한 거지. 그럼 보기 디귿번 0.7초일 때 그러니까 완전히 충돌이 끝나고 A하고 B가 각각 운동할 때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질량 곱하기 충돌 후 A의 속도를 곱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 6.6.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충돌 후 B의 운동량도 0.6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따라서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0.7초일 때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귿은 옳은 문장. 그런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고지고대로. A의 운동량, A의 질량 곱하기 충돌 후 속도 0.6, B의 충돌 후 운동량, B의 질량 곱하기 충돌 후 B의 속도 역시 0.6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이고 따라서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총평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로 이 12번 문제도 골랐거든요.
근데 사실 연계교재 수능 특강을 열심히 푼 친구들은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뭔가 가이드라인이 이제 세워지면서 풀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 연계교재나 기출문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는 할 수 있어. 전기력이니까 K R제곱분의 Q1, Q2 이거 사용해서. 근데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R제곱분의 Q1, Q2를 무조건 사용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정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 문제 상황에 적절한 문제풀이 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풀이 팁을 여러분들이 바로 연계교재를 스스로 공부하고 잘 풀지 못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들은 연계교재에 관련된 선생님들의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해설이 빠르고 싶다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그대로 익혀야만 돼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1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 가는 점전화 A, B, 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거고 가에서 A의 위치만 X 이퀄 ED로 옮겼더니 플러스 양전화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가에서는 오른쪽으로 F였는데 나에서는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커진 거야. 그러면 B, C는 달라진 게 없는데 A만 달라진 거잖아. A 때문에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A가 C를 당긴다는 거죠. 그러려면 A는 무슨 전화여야만 될까요? 전화여야만 되겠죠. 그래서 A가 전화야. 그럼 다시 이제 가번으로 한번 와볼게요. A는 C를 이번에는 왼쪽으로 당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B도 전화라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왼쪽이어야죠. 근데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얘기는 아, B가 C를 밀어내는 힘이 A가 C를 당기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B의 전하량이 플러스 양 전하를 띠고 B의 전하량이 아니라 B의 전하의 종류가 양 전하 플러스 전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어느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4F라고 하네요. 자, 그럼 보기 기억번 A, C 사이에는 A하고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니까 기억은 틀린 문장이고 자, 그리고 니은번 가에서 A,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그리고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자, 이걸 보려면 뭔가 작다. 그리고 무슨 방향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전기력에 관련된 계산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전기력을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전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쿨롱 상수 R 제곱분의 두 전하가 띄고 있는 전하량의 곱이고 쿨롱 상수 K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이걸 고지고대로 쓸 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일단 가번식을 한번 볼 텐데 자, 가번을 식으로 구성을 하면 일단 C에 작용하는 전기력 A는 C를 어떻게 해? 당겨. B는 C를 밀어내. 그런데 B가 C를 밀어내는 힘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의 부호를 플러스로 놓을게요. 그러면 가번에서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대로 FBC라고 놓을게. 자, 여기에서 A가 C를 당기는 전기력을 뺀 값이 바로 플러스 F 값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FOF가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 미지수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나번으로 와볼게요. 자, 나번에서 B는 C를 어떻게 해? 밀어내죠. 그리고 B하고 C는 거리가 안 바뀌었어. 전하량도 당연히 고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번이든 나번이든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방향도 같고 크기도 똑같아요. 자, A는 C를 어떻게 해? 나번에서는 당기죠.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번에서는 AC가 거리가 2D. 나에서는 T.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네. 그럼 거리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기력은 4배 커져야죠. 그래서 가번에서 A,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AC라고 했으면 나번에서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 크기가 4배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합한 전기력이 플러스 OF가 된다는 거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걸 언제 이렇게 쓸 거야, 얘들아? 전하량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전기력으로 표현한다. 그럼 이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볼까? 자, 그럼 마이너스 OFAC 이퀄 마이너스 4F가 나와서 AC 가번에서 A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5분의 4F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AC 값이 5분의 4F니까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5분의 9F라는 것도 알았네. 그럼 다시 보기 니은으로 가서 가에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바로 이거거든요. 5분의 4F죠? 이 F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고, 자, 디귿번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인데, 자, 나번에서 보세요. 자, B는 일단 C가 어떻게 하지? C가 B를 밀어내잖아. 이 값이 얼마일까요? 얼마겠어?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랑 똑같아야죠.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반작용이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반대, 크기는 같아야지. 그래서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인 5분의 9F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B가 받는 전기력이 나번에서 4F라는 거야. 그럼 방법은 두 개가 있지. A가 B를 같은 방향으로 5분의 11F만큼 밀으면 5분의 20F니까 4F야. 근데 문제는 A는 B를 밀 수가 없죠. A는 B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당길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왼쪽으로의 전기력의 크기가 5분의 9F인데 A가 B를 얼마만큼으로 당겨야만 5분의 20이 되려면 5분의 29F로 당겨야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이 4F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X 방향으로. 따라서 보기 디귿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기 제시문 같은 경우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계산하라는 거구나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기 제시문이 꾸며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숨은 것들은 빨리 계산을 해야만 보기 제시문의 OX를 판단하기가 더 쉽다는 거. 그래서 전기력이 R제곱분의 Q1, Q2에 비례하지만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 상황에 따라서 바로 전기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깔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좀 반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입자 ABC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속력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 있고 물질파 파장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파 파장은 MV분의 H가 되겠네. 그러면 문제에서 V는 나와 있고 무엇을 구해야 돼? 그치. ABC 사이의 질량 관계를 구해야만 되겠어요. 그럼 나와 있는 정보가 뭐야? 나와 있는 정보가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A 그리고 B 사이의 관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A하고 B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야? 2대 1. 그리고 A하고 B는 뭐가 똑같아? V는 똑같네요. 그럼 무슨 얘기야? 질량 B가 A하고 B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따라서
B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A의 질량은 그 2배, 2M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B하고 C하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B하고 C. 그랬더니 B하고 C는 뭐가 똑같아?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 그러면서 속력이 몇 대 몇? 1대 2. 그럼 V제곱이니까 1대 4. 좌변이 똑같으려면 질량은 B하고 C가 4대 1이어야만 되겠네요. 그런데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았으니까 질량 관계가 4대 1이 되려면 C의 질량은 4분의 M이라는 거 알 수 있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다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대입해보면 먼저 A의 물질파 파장은 A의 질량 얼마? 2. 이제 이러한 기호들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M 이런 건 안 쓸게요. A의 질량 2. 그리고 그때 A의 속력 얼마? V0. V0도 그냥 1로 놓을게. 그리고 H는 요거는 플랑크 상수. 그래서 누가 크냐 몇 배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생각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이퀄로 놓으면 안 되겠다. 이퀄로 놓으니까 좀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찔리네요. 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B의 질량은 1. 그리고 B의 속력도 V0 1분의 1. 그리고 C의 물질파 파장은 C의 질량 4분의 1. 그리고 C의 속력은 얼마? 2. 그리고 분자는 그대로 1. 자, 그랬더니 물질파 파장값이 누가 제일 커? 람다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람다 B, 람다 A가 가장 작네요. C, B, A 순서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파 같은 경우 MV분의 H이고 MV를 루트 2M, 2K로 바꿀 수 있다. 자, 이렇게 양적 계산 문제가 예년에 전년도에 출제가 되곤 했는데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속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도 나올 수 있다.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알고 있는 공식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이렇게 정리하고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먼저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 둘 다 질량이 같다고 합니다. 빗면에서 높이가 각각 4H 그리고 H인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정지 상태였다는 거지. 자, 그랬더니 A하고 B가 각각 벽하고 충돌을 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운동해서 높이 H에서 또 정지했다고 해요. 그림 나는 AB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프를 보니까 FT 그래프네요. FT가 바로 뭘까? 충격량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의 크기가 변할 경우에는 평균 힘 곱하기 시간. 자, 이러한 충격량의 크기가 바로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그럼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4H인 곳에서 물체가 내려와서 운동을 해. 그리고 벽하고 부딪히면서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해서 H만큼 올라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충돌을 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요거는 무엇에 관련된 내용일까?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고 하니까 그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먼저 H만큼 올라갔을 때 그때의 속력을 V라고 해보자. 그러면 2분의 1 mv제곱 이 운동 에너지가 H만큼 올라가서 몽땅 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럼 이번에는 4H인 곳에서 물체가 내려왔을 때 그럼 이번에는 mg 4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몽땅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아래 식이 위에 있는 식의 4배가 커요. 그러면 우변이 아래가 위보다 4배가 커. 그럼 좌변도 아래가 위에 있는 식보다
위에 있는 항보다 4배 커야 되겠죠? 제곱이니까 속력이 그치 2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야? 4H용 곳에서 내려왔을 때 물체 A가 2V로 운동하다가 벽하고 충돌해서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V가 됐고 그래서 H만큼 올라가서 정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H인 곳에서 물체가 내려오거나 혹은 또 H만큼 올라갔을 때 중력 포텐셜 mgH의 변화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자, 질량이 A하고 똑같은 B, H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B는 속력 V로 운동하겠죠. 그리고 벽하고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V로 운동했기 때문에 또 H만큼 올라가서 정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운동할 때 속도를 플러스라고 하면 왼쪽으로 운동할 때의 속도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고 자, 이제 보기에서 무엇을 묻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A의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2mv 그리고 충돌 직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mv 따라서 충돌 직전이 충돌 직후의 2배이다.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자, 니은 나에서 곡선이 시간축과 만드는 면적 그게 바로 뭐다? 충격량의 크기이다. 근데 충격량의 크기가 바로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라고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여기다 갈까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질량은 m이고 플러스 2V였다가 마이너스 V가 됐어? 그러면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3V.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질량은 m이고 속도가 플러스 V였는데 마이너스 V가 됐어? 그럼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2V. 그럼 무슨 얘기야 결국?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이 곡선의 넓이니까 이 곡선의 넓이 A하고 B가 3대 2가 되어야만 되겠죠. 따라서 보기 니은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A가 B의 2분의 3배이다.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번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다시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 넘어가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A하고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분자가 몇 대 몇? 3대 2. 자, 시간은 충돌하는 동안의 시간 A하고 B 2대 3. 자, 계산하면 2분의 3대 3분의 2. 그럼 분모를 6으로 통분하면 9대 4가 되겠네요. 즉 A, B의 평균 힘이죠. 벽하고 충돌할 때 벽으로부터 받은. 따라서 보기 디귿번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4분의 9배이다. 따라서 보기 디귿은 틀린 문장이다.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 특히 벽이 나오면 우리가 또 그래프까지도 FT야. 그럼 충격량이 바로 운동량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메인 테마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인데 그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약간 서브 개념으로 연합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매질이 1, 2, 3 나와 있고 단색강 P가 각각 경계면에서 굴절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입사각 그리고 굴절각 나와 있고요. 세타1, 세타2 그리고 세타3, 세타1. 자, 그럼 여기 3에서 매질 1로 갈 때 요 각과 요 각은 무슨 각이다? 억각이다. 그래서 요거 다시 얘하고 똑같은 세타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굴절을 분석할 때 뭘 가지고 할까? 각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세타 1, 세타 2, 세타 3을 사용하기보다는 매질 1에 있는 각, 그리고 매질 2에 있는 각,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럼 먼저 매질 1에 있는 각하고 매질 2에 있는 각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랬더니 매질 1에 있는 각보다 매질 2에 있는 각이 더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매질 2하고 매질 3하고 비교하면 매질 2에 있는 각이 매질 2에 있는 각이 매질 3에 있는 각보다도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어. 써볼까요? 매질 2에 있는 각이 매질 3에 있는 각보다 크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매질 3하고 매질 1에 있는 각을 비교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매질 1에 있는 각이 매질 3에 있는 각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럼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매질 2. 그 다음이 매질 1. 그리고 매질 3에 있는 각이 가장 작다라는 거 알 수 있네. 따라서 한 줄로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매질이 세 종류가 나오면 결국은 세 종류의 이 매질을 비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매질 3에 있는 각이 가장 작고, 그리고 그 다음 매질 1에 있는 각, 그리고 매질 2에 있는 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기 기억번으로 바로 가볼까? 파장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파장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 파장하고 속력은 각하고, 그치, 같이 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속력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만 뭐만 바뀌어? 굴절률은 바뀌죠. 이 부동호의 방향이. 근데 굴절률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럼 보기 기억번. P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파장 여기 있네요.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옳은 문장. 그 기억은 옳은 문장. 니은 P의 속력은 1에서가 3에서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에요. 기억 니은. 자, 그다음 디귿번. 세타 3하고 세타 2를 비교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세타 3, 세타 2가 보이네요. 근데 얘네 둘을 바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느냐? 세타 2하고 입사가 굴절과 관계에 있는 각, 세타 1. 또 세타 3하고 입사가 굴절과 관계에 있는 각, 세타 1. 그치. 요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다시 비교해 줄 거야. 자, 그럼 일단 매질 1에 있는 각하고 매질 2에 있는 각이죠. 매질 1에 있는 각하고 매질 2에 있는 각. 자, 그 다음에 매질 2와 매질 3하고의 관계야. 매질 2와 여기다가 바로 할게요. 자, 1과 2 사이의 관계. 부등호 이 관계. 자, 그 다음에 매질 2하고 매질 3과의 각 관계는 요 관계야. 그러면 요걸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분명해진다. 자, 매질 1에 있는 각보다 매질 2에 있는 각이 더 커. 자, 그런데 매질 3에 있는 각보다는 매질 2에 있는 각이 더 큰 거죠. 각 차이가 요 두 매질 사이에서보다 3과 2 사이에서 더 크게 벌어진다고. 그럼 다시 매질 1에 있는 각이 세타 1일 때 매질 2에 있는 각은 세타 2, 부등호 꺽쇠 하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 매질 2, 3 관계에서 매질 2에 있는 각, 그것이 세타 3. 매질 3에 있는 각이 세타 1이래. 이건 부등호 몇 개야? 부등호 2개야. 그럼 기준이 되는 것이 세타 1. 세타 1은 동일한데 세타 2는 세타 1보다 그냥 큰데 세타 3은 세타 1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타 2보다 세타 3이 더 큰 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기 디귿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에는 매질이 3개가 있으면
그 세 개의 각을 한 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회로에 대한 실험이고,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2개, 저항, 그리고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 B, C, 스위치 S1, S2, 그리고 전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X는 PN 둘 중에 하나이고, S1, S2 연결 상태를 바꾸어 가면서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고 해요. 자, 그랬더니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요거 모르겠네. 얘는 알려줬지만. 근데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다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다 명확한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 자, 그럼 이제 전류가 흘러갈 건데, 자, 먼저 S2는 열려 있을 때, 자, 그럼 전류가 플러스 전극에서 회로 쪽으로 이제 흘러나가겠죠? 자, 이렇게 올 거야. 여기가 끊어졌어.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다이오드 A로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지를 않는단다. 다이오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지를 않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다이오드 A가 역방향이란 얘기죠. 그 얘기는 플러스 전극의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전극의 P형 반도체를 연결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A 다이오드의 MP 배열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B에 연결하고 S2를 연결했다는 거죠. 그럼 얘는 역방향이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데, 전류계에 전류의 세기가 찍혔다는 것은, 그렇지, 다이오드 B로는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다이오드 B는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 얘는 순방향으로 연결이 됐다는 얘기고, 순방향으로 연결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전극의 P형 반도체를, 그리고 마이너스 전극에는 N형 반도체를 연결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친 김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한번 해볼까요?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는 핑크색으로 할게.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 자, 그리고 S2를 열었어요. 자, 그러면 플러스 전극에서 회로 쪽으로 전류가 흘러갑니다. 여기는 끊어졌으니까 흐를 수가 없죠. 자, 이쪽으로는 충분히 흘러가네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A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계에도 전류가 흐를 거고, 따라서 A에 연결했을 때 S2가 열려 있어도 다이오드 A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A하고 B는 같은 동일한 다이오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전류계의 세기는 I0로 기록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검토하는 의미에서 S2를 한번 닫아놓고 다시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두 갈래로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이 B는, 그치, 역방향이 되네. 그러니까 S2를 닫더라도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고, 다이오드 A로만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의 세기는 I0. 자, 그럼 다음 거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X는 P형 반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 니은 S1을 B에 연결했을 때 연두색이죠. 그때 A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 그리고 기억은 I0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만 옳은 문장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세 직선 도선에 의한 합성 자기장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난이도 상으로 골랐던 문제거든요. 자, 얘를 만약에 텍스트로 주었으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프로 주니까 좀 당황스럽죠. 뭔가 정보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이 그래프가 텍스트로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눈에 띄는 걸 보세요. 일단 P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또 있어요. 문제 읽지도 않았는데 그래프에 나와 있는 정보로부터 눈에 띄는 거, 합성 전기력이든 합성 자기장이든 일단 0이면 그게 우리한테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커다란 실마리잖아. 그래서 Q라고 하는 지점을 임의로 놓을게. D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때 그 지점을 Q라고 놓고 여기도 바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내용을 텍스트로 줄 수 있는데 P하고 Q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0이다. 그것을 그래프로 줬을 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양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요거 C부터 볼까요? 자, C를 봤더니 C의 오른쪽이 플러스 자기장이니까 나오는 자기장이야. 그러면 C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C에 의한 자기장이 우월하죠. 그러면 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죠. 그래야만 C 오른쪽으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럼 이제 X 이퀄 0인 곳에 B가 있어요. 그러면은 X 이퀄 0 이 주변에는 그치, 일단 B에 의한 자기장이 우세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B X 이퀄 0인 곳 오른쪽에 역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야. 그러니까 B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아니면 플러스 Y인데 만약 A에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하면 이 Q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가 없죠. 바로 D 오른쪽으로는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다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구간이 A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다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 플러스 값만 가져야지. 그런데 무슨 값을 가져? 마이너스 값을 가져. 들어가는 방향도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기억번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틀린 문장이죠.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 첫 번째.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잖아.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써.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을 다 합했더니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어, 얘들아. A에 의해서는 무슨 방향이야? 들어가는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 C에 의해서는 무슨 방향? 들어가는 자기장 방향을 갖겠죠. 자, 이걸 합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 그럼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P에서 자기장 B에 의한 세기는 도선 자기장 B에 의한 세기,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합과 같아야만 되는 거죠. P에서. 근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 보기 재심은 디귿에 있는 문장이에요.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죠. P에서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 기억 은 이미 우리가 판단을 했고 니은 디귿을 보면서 하나하나 문제 상황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러지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이 조건으로 따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P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것은 해결했고 두 번째 또 있잖아. 그러니까 출제 선생님이 약간 좀 뭐랄까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여기는 명시적으로 문제 제시문에 P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라고 주었지만 얘는 안 줬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눈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 돼. Q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도 0이야.
자, 그러면 Q 지점에서도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0인 거잖아요. 그럼 한번 또 살펴보는 거지. 자, Q 지점에서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C에 의해서도 나오는 방향이야.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해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Q 지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합과 같다라는 거지. 어디에서? Q에서. 그럼 보세요. A는 B하고 C보다 더 멀리 있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를 만족하려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커야만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보기 제시문 니은의 문장이죠. A, B, C 중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니은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막막했는데 의외로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프로 나와 있다고 해도 겁먹지 말아라. 그리고 합성 자기장이 0인 구간이 정보로 주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이렇게 마치고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은 전자기 유도에 관련된 내용이고 평가원 예전 기출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수능 특강에서도 이렇게 자기장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각 도선의 그 뭐랄까 한 변이 다를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연계 교재에서도 선생님이 풀어보았어요. 자, 사각도선 A하고 B가 있고 속력은 같은 속력으로 등속도로 운동을 한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자기장 영역에 자, 요만큼이 들어간다고 쳐봐. 사각도선이 이렇게 이동할 때 요만큼이 들어간다? 그러면 속력이 똑같으니까 얘도 요만큼 이동해서 이 영역에 들어갈 텐데 그때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사각도선의 넓이를 보면 그 넓이가 A하고 B하고 비교할 때 A보다 B의 면적이 2배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야? 같은 속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각도선 내부의 자기력선의 변화가 A보다 B에서 그렇지 2배 더 클 것이다. 자, 그런데 요 밑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자기장이 어느 만큼 걸쳐지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장 영역에 들어가는 이 도선의 면적이 이러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표를 보면 이 표는 P의 위치에 따른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 그리고 그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P가 X=1.5D에 있을 때 자, 그럼 P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 P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각도선이 밑변의 길이가 2D니까 요렇게 있을 거거든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다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엄청 헷갈리니까 이제는 그냥 머릿속에 요렇게 있구나.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사각도선이 자기장 영역 1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뭔지 모르지만 사각도선 내부에 자기력선이 증가하겠죠. 그럼 증가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잖아. 전자기 유도는. 자, 그러다 보니 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각도선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P 지점에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이 사각도선이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고 있구나. 그럼 왜 그럴까? 자기장 영역 1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것만큼 나오는 걸 만들어서 그 변화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예를 들어서 나오는 자기력선 하나 만들 때 그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P가 2.5D인 곳에 있을 때, 자, 여기 있을 때네. 그러면 사각도선은 밑변이 2D니까 얘는 조금 중요하니까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위치하는 거거든요. 그럼 봐라.
여기서 살짝 사각도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자기장 영역 1은 변함이 있니 없니? 없죠. 자기장 영역보다 도선이 더 넓게 있을 때 얘는 영향을 안 줘요. 그럼 영향을 주는 것은 자기장 영역, 바로 투 영역이죠. 사각도선이 오른쪽으로 올수록 뭔가 자기력선이 증가할 거고 그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P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사각도선이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장 영역 2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그걸 방해하려고 도선이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력선을 만드는 거고, 유도전류의 세기가 P가 1.5D에 있을 때보다 2배라는 것은 바로 P가 1.5D에 있을 때 나오는 자기력선 하나 만들었다면 P가 2.5D에 있을 때는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를 만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자기장 1에 자기장의 세기가 B0라면 자기장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2배.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 결정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P의 위치가 3.5D인 곳에 있을 때, 자, 여기 있을 때는 P의 위치가 3.5. 자, 그러면 밑변이 2D니까 3.5면 1.5D에 있겠네요. 이렇게 있겠다. 그치?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이 사각도선이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할 때 얘가 영향을 안 주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살짝 옮겨봐야 얘는 변함이 없잖아. 도선 내부에서. 자, 그러면 이때 기억번 P가 어디에 있을 때냐면 X 이퀄 3.5D에 있을 때. 자, 이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나오면 자기장 영역 1에 있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은 점점 감소하겠지. 그럼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니까 왜 들어가는 자기력선 감소하지? 내가 들어가는 자기력선 만들겠죠. 이게 도선 내부에 만들어지는 자기력선이야. 도선이 만드는 자기력선. 자, 그러면서 X 이퀄 3.5D에 있을 때 자기장 영역 2는 하나도 관여를 하지 않고. 그럼 다 됐네요. 무엇을 물어보는 거죠? P의 위치가 X 이퀄 3.5D일 때 사각도선 내부에 들어가는 자기력선 하나 만들어. 하나 만들 때 전류의 세기를 I0라고 했죠.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I0.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들어야만 되니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고,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은 Q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Q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2.5D에 있을 때. 그러면 Q의 위치가 2.5D에 있을 때. 그리고 얘는 밑변이 D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사각도선 내부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러면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지. 그럼 니은번. 자, 이번에는 Q예요. Q. 얘는 P에 대한 거고 얘는 Q에 대한 거. Q가 2.5D에 있을 때 하나하나 따져볼게. 자, 오른쪽으로 오면 자기장 영역 1에 대한 자기력선은 감소하게 되겠죠. 자기장 영역 1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얘는 감소해. 그럼 왜 감소하는 거야? 나 싫어. 내가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도선이 내부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장 영역 2로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자기장 영역 2에 해당하는 자기력선은 증가하겠죠. 그럼 자기장 영역 2에서는 자기장 영역 2로 사각도선이 이동할 때마다 나오는 자기력선 2개씩 증가하게 될 거야. 증가하는 건 또 어때? 못 보죠. 왜 증가해? 나 싫어. 변화가 싫어.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들어가는 자기력선 2개를 만들어내서 변화를 방해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자기력선 하나 만들 때 전류의 세기가 I0였는데 자기력선 3개를 만들어. 그럼 만약에 얘가 B가 아니고 만약에
A만큼 그 폭이 요만큼이었다면 3I 제로겠죠. 그런데 얘는 뭐예요? 폭이 이거의 몇 배야? 2배야. 그러니까 3I 제로에 곱하기 2를 해줘야죠. 3I 제로보다 더 큰 유도 전류의 세기가 흐르게 됩니다. 니은 옳은 문장이에요. 자, 디귿번 P와 Q의 위치가 X 이퀄 3.5D일 때 PQ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 P가 3.5D에 있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까지는 뭐지 아까 말하긴 했지만 일단 사각도선 내부에 P가 3.5D에 있을 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든다라는 것을 기억번에서 했고, 자, 그러면 디귿번 Q만 하면 되겠죠. 이거 선생님이 왜 PQ라고 써서 PQ가 있구나. 자, Q 디귿번 X 이퀄 3.5D에 있을 때, 자, 그러면 Q가 3.5D면 여기야, 여기. 그쵸? 그리고 얘는 밑변이 D인 녀석이야.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자기장 영역 2의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감소하고 있는 거죠. 자기장 영역 2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전자기 유도는 변화를 방해하는 거니까 왜 나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들어서 채워넣어야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P가 3.5D에 있을 때 도선은 들어가는 자기력선을 만들었는데 Q가 3.5D에 있을 때의 도선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력선을 만들어요.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왠지 운동 방정식 적용에 관련된 문제처럼 생겼는데 문제를 보니까 아닙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련된 문제죠. 물체 A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 정지시킨 모습이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해요. P에서 Q까지 떨어진 점 운동하는 동안 P에서 D만큼 떨어진 점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각각 2제로, 720라고 해요. 자, 그럼 A가 D만큼 운동했을 때 속력을 V라고 하면 B도 D만큼 운동했을 때의 속력 V, C도 D만큼 운동했을 때의 속력 V. 함께 운동할 때는 그 순간의 속력이 다 같다. 자, 그리고 보기 제시문을 보니까 니은을 빼놓고는 이거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힌트도 A하고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힌트로 줬고. 그럼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뭐가 있다? 증가한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그 양은 같아야 된다. 그럼 A는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겠죠? 그 A의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E0라고. 그 다음 감소한 에너지는 C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그게 얼마나요? 720. B는 높이 변화가 없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죠. 그러면 감소한 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정지해 있던 A, B, C가 운동을 했으니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리고 C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요거 다 증가한 에너지죠. 근데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A, B, C가 D만큼 운동했을 때의 운동 에너지와 같겠지. 자, 그러면 얘가 720고 얘가 20야. 그럼 이거 합해서 620여야만 되겠네요. 그리고 속력은 다 똑같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V제곱이 똑같잖아. 그럼 결국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겠네.
질량이 1대 2대 3이야. 그러면 질량이 1대 2대 3, 운동 에너지가 1대 2대 3, 다 더하면 6E0가 돼야 돼. 그 얘기는 A의 운동 에너지가 E0, B의 운동 에너지가 2E0, C의 운동 에너지는 3E0. 더하면 6E0,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B는 질량비 1대 2대 3. 다 끝났어요. 보기 기억번.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E0,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문제에서 제시된 E0. 크기가 같습니다. 기억 옳은 문장이고요. 자, 그리고 D급번 먼저 할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자, D급번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자, B는 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0이었다가 E0가 됐죠. 자, 그리고 누구하고 비교하래요?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비교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C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운동 에너지 정지했다가 3E0만큼 증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7E0만큼 감소.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는 4E0만큼 감소. 근데 뭘 비교하래? 크기만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2E0,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 4E0.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아야죠. 디귿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니은번 가볼게요.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니은번. 자, 그럼 뜬금없이 가속도가 나왔는데, 뭐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럼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식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하스 이퀄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얘를 B에다가 대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B의 가속도 그냥 A로 놓고, A가 D만큼 운동했다는 얘기는 B도 D만큼 운동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그때의 속력을 우리가 무엇으로 놨어? V로 놨어. 나중 속력이 V이고 처음 속력은 정지했으니까 0 빼나 마나. 자, 그런데 이 V는 내가 임으로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니은 제시문을 보면 E0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V라고 하는 것을 뭔가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꾸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 E0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A의 운동 에너지였잖아. 2분의 1 곱하기 A 질량, 그리고 D만큼 이동해서 속력이 V일 때 2분의 1 mv 제곱을 우리가 E0로 놓은 거거든. 그럼 다시 이 식은 EAD라고 하는 것은 V제곱을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V제곱만 놓고 이항시켜야 되겠죠? 그럼 n분의 2E0. 이 약분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A였으니까 D 이동하면 mD분의 E0. 이게 바로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보기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mD분의 E0. 따라서 니은도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 여러 물체가 함께 운동을 하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마찰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용하는 것은 중력밖에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감소한 에너지가 있으면 증가한 에너지가 있고 그 양이 같다를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가 C의 질량이 비어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문제에서 C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고, 이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운동 방정식 F는 MA를 적용을 하는 건데, C가 블랭크니까 C의 질량을 라지 M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정보를 한번 보니까 가번에서 실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4분의 9mg래. 자, 그런데 실은 항상 양쪽에 있는 물체를 자기 쪽으로 당기죠. 그것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러니까 실 P가 B를
4분의 9mg로 당긴다는 얘기는 실피가 A를 같은 힘 4분의 9mg로 당긴다는 얘기야. 출제자가 이렇게 힌트를 주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랬더니 A에 작용하는 중력 3mg가 보인다? 어이구, 그러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보이네. 아래 방향으로 4분의 3mg. 근데 A의 질량이 얼마? 3m. 그럼 무슨 얘기예요? A의 가속도가 4분의 g. 근데 함께 운동할 경우 그 물체들의 가속도는 다 같은 값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실P가 B를 당기는 힘을 실P가 A로 당기는 힘으로 고쳐놓고 놨더니 가번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한 거야. 그리고 힌트,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래. 그러면 나에서의 가속도를 A'이라고 하면 가에서의 2배니까 얘가 2분의 G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C의 질량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가속도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밑에다가 쓸게요. 운동 방정식 F는 그치 MA 얘를 쓰라는 얘기야. 그럼 가번에서 자, 세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작용하는 중력 3mg. 그리고 조심해야죠. B에 작용하는 힘도 있어, 얘들아. 빗면에 놓인 물체는 빗면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스몰 F로 놓을게요. 그럼 얘네들이 같은 방향의 힘이고 C만 홀로 외로이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 이게 ABC에 작용하는 외부력의 합력. 자, 그 결과 세 물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 11m 더하기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4분의 g.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그럼 나번에서는 A하고 C의 위치를 바꾼 거고 C에 작용하는 중력은 라지 mg, A에 작용하는 중력은 3mg, 그리고 B의 빗면 아래 방향으로 F라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자, 그러면 나번에서 B하고 C에 작용하는 힘이 같은 방향이겠죠? 따라서 라지 mg 더하기 F 마이너스 A 혼자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해. 세 물체를 한 덩어리로 생각했을 때 그때 가속도가 얼마? 2분의 g. 자, 문제를 라지 m을 스몰 m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걸리적거리는 F를 없애주면 되겠네. 자, 그랬더니 요거 계산하면 6mg.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mg. 그리고 가로는 11m 더하기 라지 m에 4분의 g에서 2분의 g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g.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요거 곱하고 가로 풀고 계산하면 되겠죠? 요건 이제 단순한 산수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라지 m은 5 스몰 m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0번 같은 문제 사실 요거 선생님 수능 특강 전체 문제 다 풀이한 그 강좌를 찍었거든요. 이미 완강에서 탑재되어 있고 우리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있던 문제하고 아주 유사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5 평가원 첫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이를 했는데 자,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었겠다. 다만 나의 연습이 부족했구나. 나의 경험치가 짧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느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경험의 양을 늘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틀린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몰랐던 문제들, 아, 이렇게 해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들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틀린 문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이 세 개는 완벽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9월 모평, 여러분들 6월 모평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